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1주의 3강째입니다. 지난 시간 잠깐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만, 자, 알크메네가 암피트리온이란 인간과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제우스가 알크메네와 관계를 갖게 됐는가? 뭐 이게 좀 속내용이 좀 있어요. 원래 이제 알크메네 오타가 있군요. 알크메네 왕가죠 또 여기도. 근데 집안 다툼이 있어서 자기 오라비들을 잃었고, 알크메네가 결혼은 알피트리온이랑 했는데 오라비의 원수를 갖기 전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암피트리온이 테베의 왕에게 군사를 빌리기 위해서 갔는데, 테베 왕이 크레온 오디푸스의 매제였던 거죠.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군사를 빌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 당시에 테베에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고 있던 여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우가 잡히지 않는 운명을 갖고 난 여우인 거죠. 그 여우를 잡아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케팔로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사냥개를 빌리는데, 이 사냥개는 무엇이든 잡도록 운명이 되어 있는 그 사냥개입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고, 아마 이게 뭐 여러분 어릴 때도 많이 했지만 수수께끼, 퀴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고대인들도 이런 거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뭐 풀 수 없는 퀴즈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왜 모순이란 말 있잖아요. 모순이란 말이 뭐 중국 고사에서 연원이 됐고, 어떤 무기장수가 뭐 방패와 창인가요? 네. 방패와 창을 팔면서,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고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서 난처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창과 방패라는 한자에 모와 순을 따서 모순이라는 말이 그때 생겼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뭐든지 잡게 되어 있는 사냥개와 절대 잡히지 않게 되어 있는 여우 간에 붙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데, 결국 이제 쫓고 쫓기고 끊임없이 맴을 도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우스가 그걸 보다 못해서 둘 다를 돌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했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붙잡힌 것도 아니고 안 붙잡힌 것도 아니죠. 멈춰섰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군사를 빌려서 전쟁을 치르고서 근데 이제 제우스가 껴 있잖아요. 요 와중에 제우스가 암피트리온으로 위장을 하고 알크메네와 잠자리 가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암피트리온이 오기 전날 제우스가 암피트리온으로 위장하고 전쟁에서 돌아온 것처럼 얘기하고서 그 상황을 쭉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일은 이제 치른 거예요.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 정도를 갖게 하려니까 밤이 길어야 돼서 그날 밤의 길이를 3배로 만들었다는 또 은큼한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진짜 암피트리온이 돌아와서 전쟁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암피트리온을 죽이려고 했는데 제우스가 끼어들어서 태워 죽이려고 한 거죠. 비를 뿌려서 알크메네가 죄업순을 보였다. 그러니까 알크메네는 죄가 없고 내가 사기친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태어날 수가 있었다. 헤라클레스가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 나중에 그림이긴 하지만 제우스가 약간 좀 추리하게 나왔는데, 나이든 노인네처럼 나왔는데 알크메네와 잠자리 갖고 있는 장면이 있고,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보이시죠? 이게 헤르메스가 중간에 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절대 잡히지 않는 여우와 뭐든지 다 잡는 사냥개 간의 싸움이 좀 맴도는 방식으로 이 도자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림이 재밌는 아이디어죠. 자, 여기 그래서 이거 미리 한 건데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암피트리온과 또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한쪽은 헤라클레스, 한쪽은 이피클레스, 암피트론의 자식 이피클레스. 이 둘이 태어난 겁니다. 이 툭을 쓴 것은 아테네 여신 같죠? 여기 사실 뱀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헤라가 또 역시 질투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데 이 헤라클레스란 이름이 헤라와 클레오스의 합성어거든요. 헤라 여신이고 클레오스는 명성입니다. 명성 또는 그 명성을 찬양하는 노래, 명성의 노래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란 말이 묘하게 헤라의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볼 수 있죠. 헤라의 질투 덕분에 헤라의 질투 덕분에 쌓게 되는 명성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다 또 묘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 좀 단순하게 붙일 수 있는 해석은 이 정도 해석일 것 같고. 자, 헤라가 질투를 하는데 헤라 출생 이전부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알크메네를 임신시켜놓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갖고 페르세우스, 이게 또 제우스의 자식이잖아요. 페르세우스의 자손이 아르고스는 펠로폰네소 반도 쪽의 그 부분입니다. 전에 한번 지도를 보여준 적 있었죠. 아르고스 지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막 떠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가 그걸 얼른 받아갖고 그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세우스의 자손이란 말로 다짐을 받아놓고는 어떤 짓을 하냐면 알크메네의 출산을 늦춥니다. 그 출산의 여신이 헤라의 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출산의 여신을 보내지 않는 방식이 없겠죠. 이런 방식이 언제 또 있었냐면 레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을 때 레토가 굉장히 출산의 고통을 길게 받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알크메네가 출산하지 못하도록 출산을 늦춰놓고는 그 당시에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역시 말하자면 이제 헤라클레스의 사촌격이 되는 그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몇 달 앞당깁니다. 석 달인가 출산을 앞당겨 버려서 헤라클레스보다 먼저 태어나게 해서 결국은 에우리스테우스가 제우스의 명령에 의해서 아르고스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괴롭히게 하는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웅으로서는 헤라클레스인데 영웅이 아닌 에우리스테우스가 사회적으로는 우위를 점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범하는데 이거 마치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의 진정한 영웅인데 그 영웅에 대한 어떤 명령권, 지배권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용렬한 인간 뭐 이런 식의 구도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태어나기 전부터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괴롭혔고 태어나자마자 또 헤라가 2마리의 뱀을 보내서 이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 헤라클레스가 그 뱀을 맨손으로 잡아 죽이고 거기 보면 이제 아까 나왔던 그림에도 나왔습니다만 쌍둥이 형제인 이피클레스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쌍둥이의 상반된 성격이며 또 그 쌍둥이로 대변되는 세계의 양극성을 드러내는 그런 신화적 성격을 갖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에피소드. 제우스가 이제 헤라클레스를 낳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헤라클레스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 헤라의 젖을 먹이고 싶어서 헤라가 잠든 사이를 틈타서 헤라클레스를 데려다가 헤라의 젖가슴에 대서 젖을 먹게 한 거죠. 근데 헤라클레스 너무 기운이 세게 빠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깼고 그 헤라클레스를 뿌리치는데 이미 쏟아져 나왔던 헤라의 젖들이 하늘에 부러져서 뭐가 됐다? 은하수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하, 그러니까 뭐 은빛의 물결이라는 뜻의 바다 하자 뭐 이런 말로 씁니다만 여러분들 뭐 요새 얼마나
하늘이 밝아서 은하수 잘 볼 일이 없습니다만 시골에 아주 불빛이 적은 시골에 밤에 가보면 은하수가 이렇게 하늘 한쪽에 이렇게 뿌옇게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 거죠. 헤라의 젖들이 하늘에 뿌려져서 만들어졌다. 은하수 밀키웨이가 됐다는 얘기고요. 또 이게 어릴 때 일화 중에 하나는 미라 어릴 때 이제 그리스의 어떤 교양 교육들 중에 음악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기초 교육 같은 겁니다. 교양 교육. 그 다음에 뭐 이제 호메로스 시를 배운다거나 건데 헤라클레스 시대에는 호메로스 시절 이전이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미라를 가르쳤는데 잘 연주를 못하니까 미라 선생이 리노스라는 선생이 있는데 뭐 꾸짖었나봐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보면 성격상 이제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울컥해갖고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받으러 양치기로 보냈고 갔다가 그 근처에 있던 키타이론 산에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를 또 이미 청소년 시절에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의 명성이 이제 자자해지기 시작하는 동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좀 아까 그림보다 크게 나오고 강조가 되어 있는데 뱀 두 마리를 양쪽 머리를 다 잡아 채고 있는 헤라클레스. 여기 머리 색깔이 다르죠. 쌍둥이 다른 형태 이피클레스는 더 무서워서 엄마 품에 안기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이것도 이제 그리스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 장면인 거죠. 화병에 담겨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헬라의 젖가슴을 물고 있는 그래서 여기 젖이 펴져서 별들이 되는 장면을 이 그림도 아름답죠. 큐피트는 왜 여기서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독수리가 뭘 말고 있나 여러 가지 얘기 같이 담겨 있습니다. 제우스가 헤라의 젖가슴을 내기 위해서 공중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리노스 여기 음악 선생 여기 음악 선생 지금 유라를 갖고 있죠. 음악 선생을 때려 죽이고 있는 헤라클레스 작품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영웅의 어떤 야만성과 문화의 어떤 유약함 이런 걸 좀 대립시키는 의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키타이론 산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건데 키타이론 산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아크로폴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테네고 여기 피레우스라고 유명한 항구입니다. 그 아테네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죠. 우리 측으로 치면 서울에 붙어 있는 인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살라미스라는 섬인데 이 페르시아 전쟁의 그 유명한 전적지입니다. 마치 그 이순신 장군처럼 테미스토클레스라는 그 해군 장군이 페르시아 해군을 괴멸시킨 유명한 해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몇 대 해전 중에 하나죠. 키타이론 산. 키타이론 산 유명한 산이고요. 자, 뭐 다른 그림들은 어떤데? 키타이론 산의 그 사자를 죽인 그림이 데스행 작품 최근 그림이더라고요. 미술품 보는 김에 여러 가지 안목들도 좀 높이시라고 최근 작품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테바이 쪽으로 갔던 거죠. 테바이의 조공을 받으러 가는 오르코메노스 사신들을 조롱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오르코메노스라는 사람을 테바 쪽에서 죽여서 뭐 그런 전쟁 끝에 화평을 취하게 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테바이 또는 테베라고 합니다. 테바이는 복수고 테베는 이제 단수인데 어떤 게 뭐랄까 크다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복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테네도 아테나이라고 많이 하고.
자, 테베 또는 테바이와 오르코메노스의 전쟁에 이제 그래서 선두에 서게 됩니다. 헤라클레스가 이 오르코메노스 사신들을 뭐 귀를 자르고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당시에 이제 테바이는 군사력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르코메노스한테 지면서 무기들을 다 뺏긴 거죠. 근데 헤라클레스가 광장에 나가서 테바이 젊은이들에게 이대로 저들의 노예가 될 거냐 뭐 이러면서 오래된 무기를 꺼내서 선두에 서서 헤라클레스가 승리를 했다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 클레온 그 테바이 왕이죠. 테바이 왕이 클레온 딸 왕녀 메가라와 결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가라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 메가라랑 결혼했는데 문제는 이 메가라와 잘 살다가 헤라클레스는 이제 몇 번 이런 일이 있는데 광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살해해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 자기 가족들을 살해하고서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그리스에서 이렇게 살인이 벌어지면 당시에 무슨 이렇게 사법기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누군가 어느 한 가문에서 다른 가문의 누군가를 죽이면 마치 그 무협지처럼 가문과 가문 간에 오래된 전쟁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겁니다. 이 가문에서 저 가문에 누구를 죽이고 그 가문에 또 누구 와서 누구를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피해에서 피로 이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누군가 정화를 해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살인의 장소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를 위해서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받아보니 에우리스테우스의 명을 따라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헤라의 각본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12가지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용렬한 인간으로서 헤라클레스를 괴롭히고 싶어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원래 10가지인데 2가지가 뭐 어떤 저런 이유로 이제 트집이 잡혀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무효 처리가 되는 바람에 12가지가 된 겁니다. 자, 약간의 사정 얘기를 하면 에우리피데스의 헤라클레스에서는 여기 이거 광기에 빠져서 헤라클레스 가족을 살해하는 얘기는 12가지 위협이 다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 강대인 선생님 책에 나온 얘기인데 저승에 다녀오게 되면 늘 뭐 악령이 뒤쫓아온다 뭐 이런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 신화에도 많이 나타나는 다른 문화권의 신화에도 악력이라고 되어 있네. 악령이 추격하는 그 패턴과 맞춰준 거죠. 그래서 광기라는 악령이 뒤따라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해석은 전통적인 어떤 전승은 먼저 가족을 살해하고 그래서 에우리스테우스의 정화를 받기 위해서 이 명령을 따르게 된다 이런 쪽의 해석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가끔 잘 나오는 모로우의 작품입니다. 역시 그 몽환적이고 상징적인 그 작품이죠. 이거는 뭐 우리에게 바로 직접 있는 건 아닌데 아까 이제 키타이론산에 사자를 주겠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옆나라 왕이 헤라클레스의 영웅을 알아보고 헤라클레스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딸이 50명 있었는데 매일 밤 자기 딸들을 번갈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의 손자를 얻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을 그린 겁니다. 헤라클레스의 자식들, 50명의 자식들. 자, 아까 얘기했던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장소들인데 키타이론산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테베가 여기 있고 아까 얘기했던 오르코메노스의 사신들 얘기할 때 오르코메노스라는 곳입니다. 이게 한때 강성했던 곳인데 나중에는 결국 테베에서 멸망됩니다. 없어져요. 이 산도, 이 델피신탁한 델피, 파르나소스산, 이 델피가 이제 파르나소스 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거고, 여기 메가라라는 도시가 아까 이제 도시 이름도 메가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테네는 여기 있고, 지역을 둘러싼 이름은 아티카, 파르네스산, 아테네에서 가까운 산이고요. 여기 에우베오라는 이제 성읍이고,
프린토스만 좀. 자, 여기는 이제 그 메가라와 사이좋은 한때. 이게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이를테면 내가 이제 이런 그림들을 구하기 위해서 헤라클레스 그다음에 메가라 이렇게 치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건데 되게 그냥 엉성하게 링크해 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 사진들이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피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아마 맞을 거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몽둥이가 있잖아. 이게 헤라클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물, 헤라클레스 지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알아채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올리브가 하는 월계가 하는 쓴것 같은데 어떤 장면인지 잘 모르겠는데 더 뒤져보면 뭐 나오겠습니다만 미라를 타고 있는 메가라의 모습. 이게 그래서 뭐 자식들을 죽였다는 설도 있고 메가라를 죽였다는 설도 있고 둘 다를 죽였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장면인데 헤라클레스가 광기에 빠진 헤라클레스가 자기 가족들을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위협이 나오게 됩니다. 그 12가지 위협의 순서들은 뭐 다양한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강대서점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순서는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 제우스 신전의 장식 돌림띠, 메토프, 아까 나왔던 그 메토프입니다. 메토프에 나온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랄까요? 특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중에 6가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전에 우리 테세우스 얘기할 때 미리 얘기했습니다만 그 테세우스를 아테네인들이 내세우고 싶었던 이유도 범그리스적인 영웅인 헤라클레스가 도리스족 출신이고 즉 펠로폰네스 반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도리스는 원래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이주해 간 거죠. 도리스 족들이 이주해 가서 펠로폰네소스 쪽에서 융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는 범그리스적 영웅이긴 하지만 스파르타나 이런 쪽의 영웅이어서 테세우스를 여기 이제 그 아테네인들은 이오니아족이라고 하거든요. 이오니아족 쪽의 대표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 동네에서 6가지는 자기 동네에서 벌인 모험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세계 여러 곳. 그러니까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게 뭐 지중해 전역 이곳저곳에서 모험을 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됐고요. 그 앞에 2가지는 헤라클레스의 그 전형적인 무기들을 구하는 마치 그 우리 뭐 여러분들 무슨 게임들 하다 보면 득템 하기 위해서 무기들을 얻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리고 게임도 있더라고요.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에 관련된 게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메아의 사자. 이 네메아의 사자는 오르트로스와 에키드나의 자식이라는 설이 있고 셀레네의 자식이라는 설도 있고 또 튀폰에게서 나왔다는 설도 있고 결국은 그래서 헤라가 키웠다 이렇게 갑니다. 네메아의 사자, 네메아라는 곳에 있는 사자인데 그 오르트로스도 괴물이고 에키드나도 괴물입니다. 이따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고 그 둘 사이에서 나왔다는 괴물이고요. 셀레는 이제 달의 여신인데 달의 여신이 뭐 헤라의 명령을 받아서 네메아의 사자를 낳고 헤라에게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튀폰은 제우스와 대결했던 그 괴물이잖아요. 그 튀폰에 나왔다는 설도 있고 이 네메아의 사자의 특징은 창칼에 뚫을 수 없는 가죽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뒤에서 사자를 끌어안고 목을 졸라 죽였다라는 거죠. 즉식사. 그리고 창칼에 뚫을 수 없는 가죽을 갖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아까 그 이제 잡히지 않는 여우가 잡게 되어 있는 사냥개 같은 건데 그래서 자기 발톱으로 가죽을
이게 아시죠? 다이아몬드 가장 단단한 금속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광석 가장 단단한 물질, 가장 단단한 물질인데 그 다이아몬드 세공하잖아요. 그 다이아몬드를 뭘로 세공하느냐? 다이아몬드 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발톱으로 그 사제 발톱으로 그 가죽을 벗겨서 헤라클레스가 그걸 쓰고 다닙니다. 헤라클레스의 지물이죠. 이것도 유명한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뒤집어 쓴 모습이 헤라클레스의 그림에 잘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